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32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6년 엘리엇의 나이 40. 시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유럽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그로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울리아가 특유의 이탈리아 악센트로 아이를 낳았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엘리엇은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한 그는 기울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4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466호실 문을 두들려 기울리아를 만났고 간호사를 따라 마침내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으로 다가갔다. 병원에 있는 동안 신생아들을 숱하게 봐왔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처음에는 그저 무덤덤할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아기가 그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는 영원히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2월이었고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 싸늘했지만 병실 안은 따뜻한 열기와 인간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반갑다 엔지. 1987년 단박에 어두운 터널의 끝이었다. 인생의 어두운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던 순간 다시 빛이 찾아들었다. 아기가 집에 있게 되자 집안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다. 사방에 젖병과 기저귀 박스, 2단계 분유가 굴러다녔다. 아기 외의 모든 것은 하찮아 보였다. 검은 월요일. 다우존스 지수가 20%나 폭락했지만 그에게는 눈꽃만큼도 충격을 주지 못했다. 1988년. 벌써 크리스마스였다.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고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있었다. 엘리엇은 기타를 집어들고 당신과 혹은 당신 없이를 연주했다. 카펫에 누운 강아지는 불꽃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엔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1989년. 엔지는 벌써 3살이 되었다. 굵은 수성 사인펜으로 삐뚤거리는 글씨지만 벌써 이름도 쓸 줄 알았다. 3월 24일에는 유조선 엑스발데주오가 알래스카 연안에서 침몰하면서 원유 30만 톤이 유출되는 대형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CNN에서는 그린피스의 새 대변인 일리나 크루즈가 나와 격렬한 논평을 하고 있었다. 10월에는 로스트포비치가 해체되는 베를린 장벽 위에서 첼로를 연주했다. 1990년. 영화관 앞에 끝없이 줄이 들어서 있었고 온통 가족들과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엘리엇과 엔지도 월트 디즈니사의 최신작 인어공주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바로 옆에는 맥 라이언 주연의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보려는 관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따분해하던 엔지가 안아달라며 아빠의 셔츠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륙 준비? 엘리엇이 엔지를 안아올리며 소리쳤다. 딸아이를 번쩍 안아올린 그의 눈에 옆줄에 서 있는 매트와 티파니의 모습이 보였다. 순식간에 마주친 시선이었지만
마치 슬로모션처럼 여운이 길게 남겼다. 그 순간 엘리언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매트와 교류 없이 산 지 15년쯤 되었다. 엔지를 본 티파니가 살짝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각기 다른 상영관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해명할 기회가 오겠지. 1991년 엘리엇과 엔지는 팬케이크 조리법에 도전했다. 환한 미소가 엔지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아이의 입가는 단풍나무 시럽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초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아름다운 오렌지색 햇살이 주방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전자레인지 옆에 놓인 텔레비전은 켜진 채였지만 소리는 묵음으로 맞춰져 있었다. 이라크를 상대로 한 연합군이 최초 군사작전인 사막의 폭풍작전과 관련된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그룹 U2가 신비로운 길들을 부르고 있었고 엔지는 나무 주걱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보컬 보노에게 리듬을 넣어주고 있었다. 엘리엇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는 중이었다. 그는 사회활동을 희생하면서까지 딸과 함께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쓰고 있었다. 여전히 예전만큼 의사라는 직업을 사랑했지만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또래 의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직책을 갖게 되었지만 절대로 따라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환자들의 눈에 좋은 외과 의사로 비치는 것으로 좋겠다. 엘리엇에게 무엇보다 딸이 우선이었다. 그는 비로소 엔지를 희생시키지 않고 일리나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간 여행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평온한 감정은 때때로 정체불명의 불안감으로 얼룩지곤 했다. 그는 이제야 행복이라는 것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뒤에 찾아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6년 전부터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는 이 안온한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행복은 너무 쉽게 익숙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1992년 이빨이 빠진 엔지가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의 유리 테이블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못마땅한 티를 내며 집으로 들어와 딸을 엄하게 쳐다보았다. 아빠가 숙제할 때는 텔레비전을 끄라고 얘기했지? 왜 그래야 하는데? 제대로 공부하려면 집중해야 하니까. 하지만 난 지금 집중하고 있어. 아빠를 속이면 안 돼. 쿠션 밑에 숨겨진 리모컨을 꺼내들고 텔레비전을 끄려던 그는 경직된 자세로 멈춰섰다. 텔레비전 화면은 제2차 지구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리오데 자네이루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강대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환경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리포터가 NGO 대표 한 명을 초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신념에 찬 그녀는 뛰어난 언변으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녀의 커다란 두 눈에는 언뜻 알 수 없는 우울감이 감돌고 있었다. 말을 하고 있는 그녀의 이름이 화면 오른쪽에 자막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리나 크루즈. 왜 그래 아빠? 왜 울어? (1993년) 6시 30분이 되었을 때 엘리엇은 잠용정이 울리기도 전에 살짝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담요 위로 긴 갈색 머리가 빠져나와 있었다. 전날 저녁 엄마와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탈리아로 떠나는 엔지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만난 여승무원이었다. 엘리엇은 소리 없이 방에서 빠져나와 샤워를 하고 서둘러 옷을 입었다. 주방에서 메모지처를 찾아 간단하게 몇 자 휘갈겨 쓰려는데 여자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갈 때 열쇠 꾸러미는 우체통에 넣어줄 수 있어? 지난밤엔 고마웠어. 혹시 인연이 되면 또 만나지. 스스로 매너가 형편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만나는 여자마다 일주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만남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엘리엇은 커피를 입안에 털어놓고 맛없는 도넛을 손에 쥔 채 출근을 위해 집에 나섰다. 밖으로 나오다가 문 앞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집어들었다. 일면에 라빈과 아라파트가 빌 클린턴이 쳐다보는 가운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1994년 붉은 햇살이 쏟아지는 하늘은 연보라빛을 띠고 있었다. 엘리엇은 비트를 마리나 그린 앞에 주차했다. 그는 너무 늦게 퇴근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베이비시터 테레사가 퇴근한 지 벌써 1시간은 좋게 넘어 있었다. 엔지, 아빠다. 그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다. 엔지는 이제 8살이었다. 하지만 혼자 놔둘 때마다 마음이 불안했다. 계단을 내려오는 엔지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들어보니 예쁜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엔지? 그가 깜짝 놀라며 딸에게로 달려갔다. 엔지는 세상이 무너질 듯 슬픈 표정으로 아빠 품에 안겼다. 이방인이 죽었어. 그는 엔지를 안고 함께 방으로 올라갔다. 늙은 개가 잠든 듯이 러그에 누워 있었다. 아빠가 고쳐줄 거야? 엔지가 물었다. 엘리엇이 개를 진찰하는 동안 엔지의 흐느낌 소리가 더욱 절절해졌다. 제발 낫게 해줘, 아빠. 이방인은 이미 죽었어, 엔지. 이제 아빠도 낫게 할 수 없어. 아빠, 제발 부탁이야. 엔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이방인은 너무 오래 살았어. 나이 들면 죽게 되는 거야. 엔지는 아직 이방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아파 무엇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는 눈치였다. 엔지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다음 날 두 사람은 차로 1시간이나 달려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잉글우드라는 숲에 도착했다. 엘리엇은 큰 나무 옆에 한적한 자리를 골라 준비해간 삽으로 제법 깊숙이 구덩이를 팠다. 라브라도르를 구덩이에 놓고 흙으로 덮고 있을 때 엔지가 물었다. 아빠는 개들에게도 천국이 있다고 믿어? 그는 무덤을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덮어주며 엔지의 질문에 생각했다. 글쎄,
만약 천국이 있다면 이방인은 틀림없이 거기에 갔을 거야. 착하니까. 엔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방인은 엔지의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다시는 이방인을 못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아.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건 괴로운 일이야. 살면서 그보다 힘든 일은 없지. 이제 이방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을래? 엘리엇이 딸에게 말했다. 엔지는 개의 무덤 앞으로 다가가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이방인. 넌 정말 착하고 멋진 개였어. 그래, 넌 정말 최고였어. 엘리엇도 한마디 거들었다.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엘리엇이 엔지에게 스타벅스에 잠깐 들르자고 했다. 아빠가 핫초콜릿 사줄까? 좋아, 샹띠도 같이. 두 사람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얼굴 반쪽에 생크림 범벅을 한 엔지가 물었다. 아빠는 어떡하다 개를 키우게 됐어? 아빠가 한 번도 얘기 안 해줬던가? 걔하고 아빠하고 처음에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 1995년. 아빠, 토이스토리 보러 가자. 그게 뭐야? 1996년. 아빠, 로미오와 줄리엣 보러 가면 안 돼? 난 레오나르도가 너무 좋아. 숙제는 다 했니? 응, 맹세해. 1997년 1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난생 처음 엔지가 아빠 대신 친구들과 극장에 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사춘기 소녀들처럼 엔지도 타이타닉호 선상에서 디카프리오가 케이트 윈슬렛과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 안달했다. 엘리엇은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만사가 잘 되고 있었지만 가끔씩 까닭모를 고독감이 언습해오곤 했다. 2층으로 올라간 그는 엔지의 방문을 열었다. 엔지가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오디오에서는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벽에는 변함없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심슨즈 옆에 프렌즈, 베벌리 힐스 내 아이들, 사우스 파크 등 그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에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문득 공허감이 밀려오며 딸이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당연하지. 그게 인생인걸. 그렇지만 왜 시간이 이리도 빨리 지나간 걸까? 1998년 병원 휴게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 나온 사람이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었다. 휴게실 안에 있는 간호사들이 모두 그 말에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엘리엇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제 세상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시던 콜라캔을 비우고 밖으로 나왔다. 생전 처음 50대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늙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껴졌다. 그 시절이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드라마 시리즈 응급실 ER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닥터 그린이나 닥터 로스에게 치료를 받겠다는 환자들이 생겨날 정도였다. 1월의 어느 목요일, 빌 클린턴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해명에 나섰다. 나는 미스 루인스키라는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시각, 북극의 빙산은 기후온난화 때문에 계속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99년 엘리엇은 휴게실 문을 빠끔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고 과일을 하나 꺼냈다. 어떤 간호사가 포스트잇으로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그 사과였다. 엘리엇은 인상을 찡그리며 메모지를 떼어낸 다음 사과를 우적우적 깨물어 먹었다. 그는 창문턱에 올라앉아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나른한 봄 기운이 샌프란시스코에 한참 퍼져 있었다. 오늘은 환상적인 날이었다. 수술마다 성공적이었고 환자 가족들에게 환한 얼굴로 수술 결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 텔레비전을 켤까 망설이던 그는 혼탁한 세상사를 전하는 뉴스를 들어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려던 생각을 접은 그는 꿈같은 뉴스를 상상했다. 에이즈 백신 개발을 알리는 소식, 중동의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소식,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 차원의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소식, 교육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2배로 증가했다는 소식 등 할 일도 없고 무료에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을 켜자 CNN 뉴스 앵커가 학생 2명이 12명의 친구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컬럼바이 고등학교 현장을 직접 연결해 생중계로 전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2001년 엘리엇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원래 근무 시간은 2시간 후부터였지만 오늘은 조금 시간을 앞당겨 출근했다. 그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는데 수십 명의 환자와 의사, 간호사들이 텔레비전 주위에 몰려들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고 벌써 휴대폰을 꺼내든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1976년 그가 시간여행자를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엘리엇은 끔찍한 테러 사건을 전하는 화면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엘리엇의 나이는 이제 59이 되었다.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기 때문이다. 세네카. 2006년 엘리엇의 나이 60. 엔지가 의대를 다닐 뉴욕에 자리를 잡은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엘리엇은 며칠 휴가를 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딸을 혼자 남겨두고 그는 쇼핑을 위해 밖으로 나왔다.
택시가 그를 파크 애비뉴와 52번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고층 빌딩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빌딩 안으로 들어가 병원이 있는 3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전날 각종 검사를 마쳤고 오늘은 결과를 보러 오는 날이었다. 안면이 있는 의사가 많은 샌프란시스코보다는 뉴욕에서 혼자 조용히 건강검진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들어오게 엘리엇. 존 골드윅이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함께 의대를 다녔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였다. 엘리엇이 의자에 앉자 골드윅이 책상 위에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장 펼쳐놓았다. 사실대로 말할게 엘리엇. 그가 사진을 한 장 건네며 말했다. 자네가 보기에도 암이야. 맞지? 그렇군. 사태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나? 그런 것 같아. 엘리엇이 충격을 흡수하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흘렀다. 얼마쯤 남았겠는가? 몇 달? 이 친구야. 이렇게 되도록 왜 몸을 혹사시켰나? 잠시 후 엘리엇은 다시 거리로 나와 고층 빌딩과 클락슨 소리, 지나다니는 차들 사이에 서 있었다.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매섭게 추웠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열이 나고 몸이 떨려왔다. 상점가를 따라 걷던 그는 상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코앞에서 쳐다보았다. 이제 30년 전 나타났던 시간 여행자와 같은 나이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그렇구나. 결국 내가 그가 되었어.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향해 암세포가 퍼진 폐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흔들어댔다. 그런 다음 지금도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 여행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목매인 소리로 외쳤다. 잘도 감췄네, 이 빌어먹을 자식.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